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 강지우입니다.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50층 간병인 최종 면접장. 청년의 딸 김하은이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내 손에서 펜이 멈췄다. 강지우. 30년 전 빗속에서 세상을 떠났던 내 외동딸의 이름. 얼굴을 들었다. 그 청년, 아니 김하은의 눈매와 입술, 그 모든 것이 죽은 내 딸과 똑같았다. 딸이 언제 세상을 떠났나? 내가 미처 물어보기도 전에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생년월일이 내 눈을 때렸다. 1999년 11월생. 딸이 실종된 지 4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30년 전 사라진 딸과 연관된 이 청년이 왜 지금 내 앞에 간병인으로 나타난 걸까?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성그룹 본사 50층. 이곳은 그룹 회장실과 주요 임원 사무실, 그리고 나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강태산. 올해 70살. 한성그룹 창업주로서 모든 것을 이뤘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깊은 고독만을 느끼고 있었다. 간병인 면접 대기실에 앉은 김하은은 손에 쥔 이력서가 땀에 젖을까봐 계속 얇은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제발, 이번엔 붙어야 해. 어머니 병원비가 벌써 9천만 원이야라고 되뇌었다. 하은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어머니가 보낸 문자에는 하은아,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간병인 일은 너무 힘들어. 라고 적혀 있었다. 7년째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도 또 밀렸다. 하은이 한성그룹 회장 간병인 자리에 지원한 건 다른 곳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급여 때문이었다. 2024년 가을 강태산 회장 개인 간병인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팀장과 인사팀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로 나 강태산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김하은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내가 자리에 앉으며 지원자들을 둘러봤다. 내 시선이 김하은에게 멈췄을 때 김하은은 왜인지 모를 떨림을 느꼈다. 여러분, 한성그룹의 간병인 자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정작 제 삶의 마지막은 외롭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제 삶의 마지막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와 간병 경험을 말했다. 김하은 지원자. 김하은이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 병원에서 근무한 김하은입니다. 김하은 지원자 자기소개서를 보니 어머니를 7년간 간병하셨다고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이토록 헌신적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강지우입니다. 그 순간 내 손에서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용한 면접장에 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성함은 강지우입니다. 돌아가셨다고 했나? 네.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게는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옆에 앉아있던 비서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아니야. 계속해보게. 나는 떨어진 펜을 주우며 말했지만 내 손은 계속 떨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력서에 적힌 어머니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1975년생. 내 딸 지우와 정확히 일치했다. 1975년생이십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 딸 지우는 30년 전 실종되어 사망 처리되었고 그녀의 결혼이나 출산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리고 김하은의 생년월일 1999년 11월. 내 딸이 실종된 1999년 7월 이후에 태어났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잠시 쉬었다 하지. 나는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다. 모든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하은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10분 후 나는 돌아왔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다. 김하은 지원자. 나이가 어떻게 되지? 25살입니다. 고향은 어디인가? 어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신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전 외동딸 지우가 사라지던 해. 그리고 4개월 후에 태어난 아이. 그럼 이 아이는 내 딸 지우의 손녀란 말인가?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김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딸 강지우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에 통보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했다. 김하은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내가 불렀다. 김하은 지원자. 네, 회장님.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겠네. 감사합니다. 김하은이 나간 후 나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김하은이라는 지원자의 신원조사를 좀 해보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종 합격 처리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30년 전 우리 딸 지우가 죽고 난 후의 기록을 전부 확인해보게. 김하은의 어머니 강지우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해야겠네. 강지우? 회장님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 부산의 모든 기록을 뒤져보게. 특히 1999년 11월 전후의 기록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김하은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한성그룹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김하은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김하은은 기쁨에 뛰어올랐다. 당장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저 붙었어요. 한성그룹 합격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어머니 박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뭐라고? 한성그룹? 네. 드디어 대기업 회장님의 간병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안 돼. 그곳은 안 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른 회사로 가렴. 제발. 김하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 어머니, 월급이 높아요. 제발이요. 그래도 안 돼. 그것만은 정말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어머니 정여사의 차가운 목소리. 천안 간병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냐? 어디서 나타나 내 딸 지우에게 접근한 거냐? 그리고 그날의 비극.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빗속에서 지우와 함께 도망치던 중 지우가 교통사고로 지우의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너는 이 아이 하은을 데리고 사라져. 다시 나타나면 너마저 빼앗을 거야.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긴 날.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성그룹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엄마 직감이야. 그곳은 위험해. 어머니, 저 이제 25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김하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출근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서울 한성그룹 회장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딸 지우의 사진.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하은과 너무나 똑같았다. 지우야, 내 딸이 맞는 것 같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정 여사가 들어왔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그래. 생각할 게 있어서. 지우 사진 또 보시네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시네요. 당신, 며느리가 정말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난 게 맞아? 정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맞아요. 지우의 간병인이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정 여사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자신이 그 간병인을 쫓아내고 쌍둥이 중 하나만 빼앗아 손녀 강재희로 키웠으면서 나머지 아이 하은은 간병인 미란과 함께 내쫓았으면서. 그래, 알았어. 나는 사진첩을 덮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김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30년 전 지우가 부산에서 출산했던 기록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김 실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회장님,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따님 강지우 씨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나는 벌떡 일어섰다. 그럼 내 손녀 제이 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하은 씨의 어머니 박미란 씨가 당시 강지우 씨의 간병인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병인. 그럼 30년 전 내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나는 분노했다. 30년간 아내에게 속았구나. 그날 밤 하은의 어머니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은이 한성그룹에 간다니 그곳에는 빼앗긴 쌍둥이 아들 제이가 있을 텐데. 제이? 30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떻게 생겼을까? 하은이와 똑같이 생겼겠지. 일란성 쌍둥이니까. 미라는 가끔 인터넷 뉴스로 제의를 봤다. 한성그룹 강제희 본부장, 최연소 임원 승진.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미라는 속으로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된 정 여사의 협박이 아직도 무서웠으니까. 하은아, 내 어머니. 정말 한성그룹에 가야겠니?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좋은 회사잖아요. 그곳에 가면 힘들 거야. 어디든 힘들죠.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하은이 제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봐도 쌍둥이인 걸 알 텐데. 그날 밤 미라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정 여사가 나타났다. 내가 경고했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은이마저 빼앗을 거야.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악몽을 꿨어. 미라는 물을 마셨다. 손이 계속 떨렸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알츠하이머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한성그룹 가면 병원비 걱정 없어요.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요. 하은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7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은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조심해. 특히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피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요? 그래.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도 아닌데.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다.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김하은은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우리 딸 정말 멋있네. 어머니도 약 꼭 드시고요. 김하은이 나간 후 미라는 또 한 번 기도했다. 미라는 마음속으로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은이가 제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두 형제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김하은 지원자, 내일 당장 출근하게.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일 아침 저 아이의 피를 뽑아. 정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네, 회장님. 30년. 아내가 나를 속였다면 내 딸 지우의 핏줄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김하은은 내 손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내 아내가 숨긴 30년 전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 딸의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30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하은은 회장님 댁 출근길에 올랐다.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이 일만이 병원비를 감당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울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강 회장의 저택. 거대한 철문과 높다란 담벼락은 하은에게 돈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단단하고 육중한 문이 열리자 저택의 정원과 본관 건물이 웅장하게 시야를 압도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거대한 공간의 차가운 공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김하은입니다. 이쪽은 회장님의 조카 강우진 전무님 부부입니다. 회장님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돌보고 계십니다. 강우진과 그의 아내 최유라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우진은 번지르르한 정장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최유라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하은을 경멸하듯 바라봤다. 하은의 단정함과 묘한 분위기에서 그들은 경계심을 느꼈다. 회장님 개인 간병인은 처음 보네. 젊은 아가씨가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 회장님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휴, 회장님 유언장 정리할 시기라서 그런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붙네. 돈 냄새 맡고 온 거 아니야? 저는 간병 전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회장님을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하은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하은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이 이 저택의 일상임을 직감했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고각으로 채워져 있어 따뜻함이 없었다. 회장의 방은 특히 그러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쪽에 위치한 방은 강 회장의 고독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군. 김간병인이라고 부르지. 이 집에는 가족이라고는 없네.
다들 내 돈을 노리는 짐승들 뿐이지. 자네는 그런 짐승이 아니기를 바라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이제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회장님의 마지막 동반자이기를 바랍니다. 하은은 회장의 곁에 앉아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챙겼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강 회장은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딸 지우의 환영을 보았다. 지우야, 내가 돌아온 것이냐? 어찌 그리 하은이와 똑같으냐? 어쩌면 내가 널 외롭게 만든 벌을 받는 것일까? 점심 식사 시간, 조카 부부는 하은을 식사 자리에서 제외시켰다. 감히 간병인이 어디서 회장님과 겸상을 하려고 해? 격이 있지. 예의를 지키세요. 죄송합니다. 식사는 제 방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회장님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사명감 같은 것도 버리고 회장님 말씀에나 잘 따르라고. 하은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았다. 그녀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고액의 급여라는 목표를 향한 과정이었다. 하은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3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먼지 쌓인 책들, 낡은 기록물들. 하은은 마치 시간의 굴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은은 서재의 깊숙한 곳, 잠겨있는 작은 캐비닛에서 회장이 보던 것과 똑같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펼치자 놀랍게도 그 안에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5살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지? 나랑 쌍둥이처럼 닮았어. 왜 이렇게 똑같지?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사람. 사진 뒤에는 제2 1999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99년은 자신이 태어난 해였다. 하은은 사진을 든 채 멈춰섰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강우진이 아내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간병인, 뭔가 꿍꿍이가 있어. 회장님 근처에 얼씬거리는 게 수상해. 어제 회장님이 그 간병인의 어머니 이름 때문에 놀라셨다는 소문이 돌았어. 유언장을 빨리 정리해야 해. 맞아. 내일 회장님 산책 나간 사이에 방을 뒤져봐야겠어. 뭔가 증거를 찾아내서 저 녀석을 쫓아내야지. 유산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를 밝혀야지.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회장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정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나간 사이 최유라가 하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이 간병인 분명히 회장님께 접근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부산 출신의 가난한 간병인. 완벽한 꽃뱀 시나리오지. 최유라는 하은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현금 10,000원이 전부였다. 최유라는 10,000원을 꺼내 숨긴 뒤 지갑을 원래대로 던져 넣었다. 좋아. 회장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돼. 간병인이 도둑질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돈에 약하니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강 회장이 갑자기 지갑을 찾았다. 김간병인, 내 지갑이 보이지 않는군. 어제 저녁에 분명 침대 옆에 두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됐다. 혹시 방에 누가 들어왔었나? 그때 강우진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골동품 시계가 서재에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50년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귀한 시계입니다. 과장된 목소리로 어머 회장님, 혹시 그 간병인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람 어제 저희가 보는 앞에서도 돈 때문에 궁핍한 티를 냈다고요.
가방도 무척 낡았고요. 회장님, 당장 김간병인의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은은 순식간에 도둑으로 몰렸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님, 침묵.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하은과 조카 부부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는 이미 조카 부부의 속셈을 알고 있었지만 하은의 반응과 이 사건이 하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김간병인, 오늘부터 며칠간은 자숙하게. 당분간 내 곁에 오지 마. 회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발요. 들었지?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도둑 같은 이라고. 하은은 울분을 삼키며 퇴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이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서러움과 분노가 함께 쏟아졌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죠? 돈이 뭐라고. 제가 이토록 비참해져야 하나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조용히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오늘 아침 김간병인의 건강검진 샘플이 의료센터에 도착했겠지. 네, 회장님. 혈액 샘플이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 샘플로 DNA 검사를 의뢰하게.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해. 당장 서명하게. DNA 검사라니요. 회장님, 혹시 내 손녀인지 확인해야겠네. 그리고 내 아내가 30년 전 나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도. 이 일은 극비로 진행되어야 하네. 자네의 목숨이 달린 일일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손녀가 이토록 비참하게 모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지우야, 내 딸이 나처럼 외롭게 고통받는구나.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김하은이 도둑 누명을 쓰고 방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다. 그녀의 마음은 울분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이토록 비굴하게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하은을 짓눌렀다. 회장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제가 정말 도둑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저 모른 척 하시는 걸까? 그 사이 강우진과 최유라 부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회장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도둑을 계속 집에 두시면 되겠습니까? 김간병인은 당장 해고하고 경찰에 넘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금 건강하실 때 얼른 유언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회장님의 뜻을 받들 수 있지요. 강 회장은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는 척하며 조카 부부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신경은 오직 비서실장에게서 걸려올 DNA 검사 결과 전화에 쏠려 있었다. 내 손녀. 김하은이 정말 내 딸 지우의 핏줄이라면 이 모든 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 아내의 거짓말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그 순간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룹 의료센터 박 원장이었다. 자네들 잠시 나가보게. 중요한 전화다. 회장님, 지금 유 원장 이야기가. 나가. 강 회장의 일갈에 조카 부부는 눈치를 보며 방을 나섰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박 원장인가? 결과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은 씨의 DNA는 99.99% 일치합니다. 숨을 들이쉬며 99.99%. 네. 유전자 분석 결과
회장님의 따님 강지우 씨와 김하은 씨는 모녀 관계가 성립합니다. 김하은 씨는 회장님의 친손녀가 확실합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를 든 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딸의 핏줄. 지우야, 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30년 전을 회상했다. 딸 지우가 실종되고 4개월 뒤 아내가 지우가 낳은 아들 제이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던 거짓말. 사실은 미란이 낳은 쌍둥이 중 한 명만 빼앗아 제이로 키우고 하은과 미란을 쫓아낸 것이었다. 내 아내. 정 여사가 나에게 30년간 거짓말을 했구나. 내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후에도 이 아이들을 갈라놓다니. 강 회장은 분노에 떨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카 부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저희가 김간병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나가.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회장님을 위하는데. 너희들, 그만하면 됐다. 당장 김 실장에게 연락해서 김하은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해. 김간병인을요? 회장님, 제 정신이십니까? 도둑을. 내 손녀다. 김하은은 내 손녀야. 강 회장의 폭발적인 외침에 조카 부부는 경악했다. 그들은 회장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회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 간병인이 회장님을 홀리고 있어요. 당장 나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강 회장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된 조카 부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잠시 후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김하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하은에게 다가서며 고개를 들어라. 하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너를 몰라봤어. 회장님? 나는 내 할아버지다. 하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강 회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라뇨.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에 내 어머니 강지우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 너와 너의 쌍둥이 동생을 낳았다는 사실을 내 아내가 나에게 숨기고 너와 내 어머니를 쫓아낸 것이었어. 강 회장은 30년 동안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을 눈물로 고백했다. 내 어머니 지우는 너를 낳고 나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한 채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그 길로 사고를 당해. 너와 너의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헤어진 것이었지. 충격에 휘청이며 쌍둥이. 동생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하은을 붙잡으며 미안하다. 이 늙은 할아버지가 30년을 속아 살았다. 내 어머니는 너와 너의 동생, 그리고 내 어머니 박미란 덕분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내 아내는 너의 쌍둥이 동생 강재희만을 빼앗아 내 손자로 키우고 너와 박미란을 영원히 쫓아낸 것이었어. 하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7년 전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 강지우의 진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박미란 어머니의 희생까지 모든 것이 뒤섞였다. 어머니, 미란 어머니가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 아내가 박미란에게 협박했었네. 다시 나타나면 나머지 하나 남은 너마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은은 그제야 박미란이 왜 그토록 한성그룹 출근을 반대했는지 이해했다.
미라는 빼앗긴 쌍둥이 아들과 자신의 희생을 묻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흐느끼며 이제야 모든 것이 하은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미안하다, 하은아. 미안하다. 내가 이 늙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라도 너와 내 어머니 박미란을 내가 지키겠다. 30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거짓말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은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을 토해냈다. 강태산 회장의 폭탄 선언으로 저택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강 회장은 김하은이 자신의 친손녀임을 공표한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조카 부부의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김 실장, 조카 부부에게 통보하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유언장에서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삭제될 것이네. 회장님, 저희가 얼마나 회장님을 모셨는데 저 간병인에게 속고 계십니다. 강 회장은 그들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는 하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먼저 내 어머니 박미란을 찾아뵙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어머니께 내가 사죄해야 한다. 네, 할아버지. 지금 어머니는 병이 깊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강 회장은 김하은의 어머니 박미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병실로 옮겨진 박미란은 여전히 병색이 짙었지만 강 회장의 방문에 크게 놀랐다. 회장님, 왜 여기에? 하은아, 너 들켰구나. 미란 씨,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30년을 속았습니다. 강 회장은 박미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70세의 재벌 회장이 고개를 숙이자 박미란은 당황했다. 미란 씨, 지우가 죽은 후 당신이 우리 제이와 하은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내 아내가 숨겼습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은이가 회장님 곁에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박미라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은 희미했지만 딸 하은에 대한 사랑과 30년의 회한만은 선명했다. 강 회장은 하은에게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미란 씨, 이제 하은이와 제이 모두 내 손자입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입니다. 당신의 병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박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그녀는 잃었던 가족의 품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바로 쌍둥이 동생 강제희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강 회장은 강제희 본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강제희는 젊은 나이에도 냉철하고 유능한 사업가였다. 아버지,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깊은 숨을 쉬며 제이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다. 강 회장은 강제희에게 김하은의 존재, 그리고 쌍둥이라는 사실, 박미란이 그의 생모이며 자신이 그의 친할아버지라는 30년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며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제가 쌍둥이라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간병인이요? 내 친어머니는 박미란이 맞다. 너와 하은이는 쌍둥이이고 내 아내가 너를 빼앗아 나에게 아들처럼 키우라고 거짓말했던 것이야. 강제희는 24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며칠 후 강제희는 김하은이 있는 병실로 찾아왔다.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멈춰섰다.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 김하은 씨, 제이 씨. 두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낯설지만 피할 수 없는 끌림. 믿을 수가 없어. 30년을 모르는 채 살았다니.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지키려 했던 희생이었으니까요. 그때 박미란이 희미한 목소리로 강재희를 불렀다. 제이야, 내 아들. 강재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미란에게 다가섰다. 미란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보았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김하은과 강재희는 박미란의 침대 곁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30년 만에 쌍둥이 형제는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이다. 강 회장은 아내 정 여사에게도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했다. 정 여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란과 하은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가 욕심 때문에 너희를 갈라놓았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강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유언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 내 모든 재산과 한성그룹의 경영권은 김하은과 강재희, 쌍둥이 손자에게 동등하게 상속될 것이네. 하은과 재희는 재산보다 가족을 되찾은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다. 하은은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재희는 하은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듬해 봄 강 회장의 저택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미라는 병세가 호전되어 저택으로 돌아왔고 강 회장은 쌍둥이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돈보다 귀한 것을 얻었네. 30년 동안 잃었던 딸의 사랑과 두 손자의 웃음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유산이다. 강 회장의 생일, 세대를 넘어선 5명의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30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끝내는 따뜻한 해피엔딩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